박 의장의 제안에 아주 흡족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에서 월남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아직까지 케네디 정권 때는 베트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은 깊게 개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당사자인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파병제를 수락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단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버거 대사를 통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대답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의 파병 제안은 거듭됐다. 더구나 미국에 오기 전 이미 군장성들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고 말함으로써 월남 파병이 즉흥적인 제안이 아님을 밝힌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했던 1960년대 초기 당시 정부는 세 가지 정도의 아주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서 정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시탐탐 남침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북한의 침략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끼니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서민들의 어떤 생활, 그런 국가의 경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 정책이 바로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는 월남 파병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1962년 5월 12일) 경향신문의 특종보도로 알려진 월남 군사시찰단 파견. 이것도 역시 박정희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박정희는 대령급 이상 고위장교 10여 명으로 시찰단을 만든 뒤 2달 동안 월남에 관한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5월 11일 밤 전용기 편으로 극비리에 월남으로 보낸 것이다. 박정희는 왜 월남에 군사시찰단을 파견했을까? 취재팀은 당시 시찰단의 일원이었던 이범준 씨를 찾았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월남 대통령에게 자문해 주고, 그는 취재팀 앞에 한 권의 낡은 보고서를 꺼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최고의 의장님께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남으로 떠나는 군사시찰단에게 박 의장은 월남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국군의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시찰단이 2달 동안 월남에 머물면서 작성한 것이다. 월남의 정세와 병력 배치, 우방국가의 지원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한국군 파병의 절차까지도 제시돼 있다. 태권도 교관을 먼저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의과 병원을 보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건설 부대를 보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마침 그쪽 월남 대통령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본국에 가서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죠. 당시 시찰단이 제안한 파병안은 다른 나라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월남 국민들의 정서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비전 두부대고 아무것도 무장 정기군이 아니니까 월남 국민들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적중이 돼서 태권도 기관이 가서 크게 환영을 받고 아주 월남의 태권도가 크게 발달이 됐고, 또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위치가 이동의과 병원이라고 붕타오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좋아서 많은 환자들을 정말로 많이 치료해주고, 그래서 월남 전체 국민들이 한국 이런 부대만 오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아주 형성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전투부대 가는 데는 별로 큰 반응이 없었죠.
이렇게 파병의 구체적인 절차까지 마련해 놓은 뒤 박 대통령은 정부 관료들과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63년 8월 박 대통령은 진해의 대통령 별장으로 군 수뇌부들을 소집한 뒤 월남 파병의 의지를 밝히고 군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나 각군 참모총장들이나 나나 이 한국이 이래 가만히 이래 가지고야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또 희망도 없어요. 장래성도 없고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움직여 봐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동북아시아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참 이제 희망 없는 백성이지요. 나라고. 그러니까 이때 한번 움직여 봐야지 하는 생각이 거기 있는 참모총장들이나 나나 대통령께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무렵 케네디 암살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월남 사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정부의 정책도 변하기 시작한다. 군사 개입을 통해 월남전을 종결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는 김현철 주미대사를 통해 또다시 파병 의지를 전한다. 1964년 3월 사무엘 버거 주한 미 대사가 본국으로 보낸 전문엔 당시 한국 정부의 제안이 기록돼 있다. 미국이 요청한다면 한국은 3, 4천 명 규모의 군대를 월남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6개월 뒤 미 구축함 매덕스호가 월맹군의 공격을 받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벌어진다. 이것은 미국이 전쟁을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Half the world away, our nation was faced by the challenge of deliberate and unprovoked acts of aggression in Southeast Asia. The cause of peace clearly required that we respond with a prompt and unmistakable reply. 통킹만 사건 이후 미국은 월남전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앞세운 월맹의 격렬한 저항과 게릴라 전술로 인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자유우방국들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64년 9월 마침내 한국군의 1차 월남 파병이 이루어진다. 박정희의 지속적인 의지와 국제정치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얻은 이익은 외화의 조달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행히도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들어선 국가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유일하게 있었다면 그것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참여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구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네고시에이션 프로세스, 협상의 과정은 대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